며칠 전에 이제 구글이 굉장히 충격적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양자. 그랬더니 블록체인 관련한 주가가 폭락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연결되어진 기기들로부터 디바이스들로부터 또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데이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텐데 그 데이터를 어떻게 스토어하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 가공하고 처리할 거냐 했을 때 지금 양자하고 맞닥뜨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랬을 때 결국 그 정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부터 출발할 텐데 그 결국 시큐리티, 보안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 쪽에 상당히 언제부터 이게 상용화 되어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니즈에 따라서 저는 굉장히 발빠르게 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미래는 예측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상상, 예측되는 건 쉬워요. 예측되는 대로 가면 돼요. 대비해서. 상상하는 것이라는 것은 미래의 모습은 우리의 상상에 따라서 이렇게도 만들어지고 저렇게도 만들어지고, 즉 내 상상이 미래를 만든대요. 피터 드래커가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미래를 당신이 만드는 거다. 양자 컴퓨터는 지금 컴퓨터의 연장선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슈퍼컴퓨터를 엄청나게 고도로 발달시키면 끝에 양자가 있어서 양자 컴퓨터가 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양자 컴퓨터는 원리적으로 다른 머신입니다. 컴퓨터라는 이름만 갖고 있지 그냥 지금 컴퓨터랑은 다른 머신이고요. 그 대신 아주 특정한, 지금 컴퓨터가 못 푸는 특정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머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폭발적으로 양자 컴퓨터가 사람들의 관심을 얻고 기술 발전이 막 이렇게 램프업하기 시작한 거는 94년도에 피터 쇼우라는 사람이 양자 컴퓨터를 정말로 크게 잘 만들면 소인수분해를 엄청나게 빨리 할 수 있어서 지금 암호를 다 깰 수 있다라는 쇼와 알고리즘 발표하면서부터 90년대 말에 연구가 이제 굉장히 팽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대충 20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 머신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큐비트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제 양자 컴퓨터에서 양자 정보를 다루는 기본 단위는 퀀텀 비트라는 겁니다. 가장 쉽게 설명되어 있는 텍스트들은 이런 거예요. 디지털 컴퓨터는 0과 1을 사용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0하고 1의 두 개 상태가 동시에 존재하는 0과 1의 중간 상태 가지고 계산을 한다. 큐비트라는 게 예를 들어 10개가 있으면 10개에는 0 또는 1 또는 0하고 1의 중첩 상태를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큐비트 10개에 101010을 썼다고 치고 각각의 큐비트를 1이 아니고 그래서 1 더하기 0, 1 더하기 0 이런 걸로 바꿀 수 있다고 하면 가지수가 뭐가 나오냐면 첫 번째 큐빗은 0, 두 번째 큐빗은 0, 2의 10승계, 1024개의 가지수가 나옵니다. 이게 우리 계산 공간이고요. 각각의 컴비네이션에다가 우리가 정보를 인코딩할 수 있어요. 그럼 1024개의 정보를 10개의 큐빗에다 인코딩할 수 있는 거고요. 이때 예를 들어 세 번째 큐빗이 너 0에서 1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 순간 모든 스테이트 벡터에서 이게 돌아갑니다. 이게 양자 퀀텀 패러렐리즘, 양자 동렬성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많은 데이터, 1024개의 데이터를 인코딩할 수 있는 큰 공간하고 한 번 오퍼레이션이 1024개의 벡터를 전부 돌리는 이 액션이 양자 컴퓨터를 파워풀하게 만드는 거예요. 양자 컴퓨터는 소자만 만들고 뭐 밑에 큐빅만 만든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그거를 잘 연결해서 서킷을 만들고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알고리즘 짜고 하는 여러 가지 풀 스택, 그러니까 여러 가지 스택이 다 있어야 되는 산업으로 이미 갔고요. 이 덩치 큰 머신이 어딘가 있고 우리는 여기에 클라우드 상태로 연결된 상태로 보는 겁니다. 컴퓨터가 우리가 하는 모든 컴퓨터의 일을 대체하는 일이 아니고요. 지금 쓰는 컴퓨터는 그대로 영원히 계속될 거고 지금 컴퓨터가 못하는 일을 하는 와중에 그 서브 루틴만 양자 컴퓨터에 던졌다가 받는 형태로 활용이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는 클라우드 상태로 어딘가에 있고 거기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쓰게 되는 형태가 될 겁니다. 큐비트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큐비트라는 걸 만들 수 있는 대상은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양자 컴퓨터로 돌아가기 때문에. 근데 그중에 양자 컴퓨터를 만들려면 좋은 큐비트가 있어야 되고요. 20세기 말에 이제 IT 기술, 특히 이제 반도체 기술 엄청나게 발달하면서 소자로 양자 상태를 만들 수 있는 소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초전도, 다이아몬드, 반도체 퀀텀, 양자점 이런 것들인데 제일 앞서고 있는 건 당연히 초전도 기술이 지금 뭐 모든 기업들이 다 하고 있는 기술이고요. 바짝 쫓아가고 있는 게 이온 트랩 기술. 나머지 기술은 이제 기초 기술 쪽에, 기초 연구 쪽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퀀텀 비즈니스의 정말 키는요, 인력하고 소재 부품 장비예요. 그거를 어떻게 인터널을 해결하거나 생태계를 잘 만드느냐는 정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양자 우월성은 뭐냐면은 양자 컴퓨터가
엄청 잘 풀 수 있지만 기존 컴퓨터는 엄청 풀기 어려운 수학 문제를 하나 만듭니다. 그걸 양자 컴퓨터에서 풀라고 시킨 다음에 양자 컴퓨터가 푸는 걸 보고 그 다음에 기존 컴퓨터가 풀 수 있는지 한번 챌린지를 해보는 겁니다. 그게 정확하게 이번에 나온 네이처 페이퍼고요. 구글은 이거 한 3년 정도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 프로세스가 그 문제를 풀었고요. 200초 걸렸습니다. 200초 걸렸어요. 3분 20초 걸렸는데 그걸 똑같은 걸 서밋으로 풀려고 하면 풀지 못했죠. 풀려고 하면은 뭐 10,000시간쯤 만 년쯤 걸린다는 게 이제 구글의 에스티메이트였고요. 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이면 그리고 그것이 쓸 데가 있으면은 에어버스 380까지 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요번에 퀀텀 스프리머시, 구글의 퀀텀 스프리머시는 비행기 처음에 10초 날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의미를 가지고 이것이 어디로 갈지는 앞으로 한 10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정보통신 기술은 하드웨어는 양자 물리학, 특히 반도체 또는 레이저 이런 것들의 발명에 의해서 가능했던 거고요. 그렇지만 정보통신 기술에서 소프트웨어나 또는 운영체제 이런 것은 양자 물리학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튜링이나 셰넌 이런 분들의 수학과 정보과학에 의해서 운용이 되었습니다. 무어가 인텔 창업자 중에 한 사람인데 무어의 법칙에 따르면 반도체 칩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의 개수가 3년마다 4배로 늘어난다. 그러니까 1년 반마다 2배로 되는. 그래서 센티미터 수준의 트랜지스터가 이제 나노미터 수준으로 오고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이렇게 하던 거가 이제 테라바이트, 페타, 헥사 이렇게 쭉 커집니다. 그런데 이 나노 기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원자 사이의 거리가 수 나노미터 이하로 되면은 양자 물리학이 지배하는 미시 세계가 됩니다. 여기에서는 양자 불확정성 원리가 불가피하게 쓰이게 됩니다. 양자 불확정성 원리에서는 0과 1이 불분명해집니다. 0과 1이 불분명해지면 그는 디지털 정보 처리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어의 법칙은 끝입니다. 나노의 한계가 여기까지입니다. 실제로 나노 테크놀로지가 한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에서 양자 물리 현상을 소극적으로 피하지 말고 이걸 적극적으로 이용하자는 것이 양자 정보과학이고 퀀텀 테크놀로지. 우리가 지금 주로 사용하는 디지털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를 잠깐 비교를 해보자면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컴퓨터는 하드웨어는 양자 물리학이지만 소프트웨어나 운영체제는 비트에 관한 디지털 정보 이론이고 양자 물리학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에 비해 양자 컴퓨터는 하드웨어도 양자 물리학이 필요하고 소프트웨어나 운영체제도 양자 물리학이 적극적으로 쓰이게 됩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보자면 소인수 분해가 n자리,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만자리짜리 숫자가 있다 그러면 그걸 갖다 소인수 분해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인가? 그러면 막 몇 스텝이 걸릴 것인가?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수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양자 컴퓨터가 만들어진다면 단 큐빅 개수가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소인수 분해 이 n의 3승 정도만 하면 됩니다. 수분 내지 며칠 내에 해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20세기 정보통신 기술에서는 양자 물리학, 하드웨어 쪽은 양자 물리학이 담당했습니다. 그것은 나노 테크놀로지에서 더 작게 이렇게 추구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원리적인 한계에 부닥칠 겁니다. 그리고 20세기 정보통신 기술의 소프트웨어나 운영체제는 정보 이론, 수학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제 21세기 정보통신 기술에 있어서는 양자 정보과학에서는 양자 물리학이 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나 운영체제 모두에 쓰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양자 컴퓨터, 양자 암호뿐만 아니라 양자 통신, 양자 텔레포테이션이라는 것, 그 다음에 양자 계측, 또 양자 이미징 등 수많은 양자 테크놀로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빛의 세계를 계속 줄이다 보면 무한대로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게 연속적인 에너지의 변화라는 얘기랑 같을 텐데 실제 100년의 공부 끝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최소량이 존재하더라 하는 겁니다. 빛을 구성하는 최소의 에너지 상태가 존재한다. 그걸 퀀텀이라고 합니다. 이 양자에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양자의 독특한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슈퍼포지션, 0과 1을 동시에 표현한다. 이게 중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퀀텀 인탱글먼트, 싱글 큐빗 두 개가 아주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에
노 클로닝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클로닝이라 그러면 복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확정성의 원리에 의해서 복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게 고유의 세 가지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특징, 슈퍼포지션 인탱글먼트,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어떤 컴퓨터를 만듭니다. 맨 마지막에 노 클로닝 디어럼을 이용해서 우리는 양자암호 통신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양자암호에 대해서 지금 이제 상용화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만은 널리 사용되기 위해서는 해결돼야 될 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네트워크에 대한 문제입니다. 양자암호가 아주 좋은 면이 많습니다만은 1대1 통신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대1 통신을 1대-N 또는 N-대-N 통신으로 확장시킬 수 있어야만 되겠다 하는 게 첫 번째고, 이게 가지는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거리의 제한 문제입니다. 약 100km까지만 싱글 포톤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옵티컬 파이버의 감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200km 보내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것을 이 그림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앨리스와 밥이 200km 떨어져 있다고 할 때 중간에 찰리를 둡니다. 그리고 100km 구간에서 앨리스와 찰리가 인탱글먼트를 나누어 가지고, 또 찰리와 밥이 인탱글먼트를 나누어 가지고, 그러면 찰리는 두 개의 포톤을 가지게 되는데, 이 두 개의 포톤을 가지고 벨 스테이트 메저먼트를 하게 되면 앨리스와 밥이 같은 양자 상태를 나누어 가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인탱글먼트 스와핑이라고 하는 방법인데, 그래서 양자암호 통신에서 장거리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궁극적인 솔루션은 퀀텀 리피터를 개발하는 것이 될 겁니다. 근데 이 기술의 난이도가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는 것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게 네트워크의 문제입니다. 지금 키스트에서 하고 있는 방법은 하나의 서버가 64개 가입자하고 동시에 비밀키를 나눠 가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TA에서 공인 인증을 완료한 상태고, 1x4 양자암호 네트워크를 실증 실험을 했고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앞으로 양자암호 통신이 어떻게 발전될 건가를 갖다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1단계에서 7단계로 분류를 할 수 있을 텐데, 우리나라가 지금 위치해 있는 것은 한 4단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테스트베드 실증을 하는 그 단계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5단계가 되면 상용화 서비스가 돼야 될 텐데, 우리는 아주 거기에 근접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고, 이 기술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릴 요약에 해당될 텐데, 양자 물리학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 하는 겁니다. 양자 엔지니어링과 양자 물리학이 협력해서 일을 추진할 때 우리는 한 걸음씩 나갈 수 있는데, 이게 따로 있을 때는 더 이상 우리가 여기 단계를 높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지난주에는 아주 빅 뉴스죠. 53큐빗. 그 다음에 구글이 양자 수프리머시, 그러니까 이제 패권을 장악했다고 해요. 구글뿐만 아니죠. 여기서 IBM도 현재 20큐빗의 퀀텀 프로세스 유닛을 클라우드로 상용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구글하고 IBM이 지금 가장 앞서서 나가는 두 개의 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주변에 보면은 B-Wave라든지 위겐티라는 중소 벤처 기업들이 마찬가지로 기술들을 확보해가고 있습니다. 아이온큐라는 새로운 벤처 스타트업은 이게 이제 원자를 진공에 둥둥 띄워서 붙잡아가지고 큐빗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이온 상태의 원자를 이용해서 큐빗을 만드는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또 새로운 벤처 스타트업입니다. 국내 기술 수준이 한 7, 8년 정도 격차를 보이고 있다.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수치입니다. 그리고 올해 새로 시작된 그 과제들인데, 이 과제들의 목표들이 이 큐비트 쪽에 2023년에 5큐비트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거는 그 중국의 USTC 같은 곳에서 이제 알리바바와 바이두 이런 것하고 같이 지난 한 4년 사이에 한 2천억 내지 3천억 정도를 투자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를 투자하면서 4년 만에 이 기술들을 거의 다 따라잡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 중국의 양자 컴퓨터라는 기술력들이 저희가 추정컨대 1000명 이상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4년 사이에. 자, 그러면은 소프트웨어 분야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자는 게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시각입니다. 선진국과 기술 격차 한 2, 3년 정도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전략적으로 포커스를 한다면 5년 이내 추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분야는 그 노하우가 그렇게 많이 축적됐다고 수학적인 베이스를 잘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분야에 들어오면 충분히 이러한 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해볼 만한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고, 네, 원점 핵심 분야 IPR 확보 이미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양자 컴퓨터가 제대로 만들어지면 이제 기존의 우리 RSA 알고리즘이 위험해져서 RSA 알고리즘이 위험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쓰고 있는 거의 모든 그 암호,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거의 모든 그 애플리케이션들이 전부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진짜 양자 컴퓨터가 제대로 만들어져서 이 RSA가 붕괴가 되면 정말 큰일이 나겠죠. 근데 이제 그 대안으로 지금 양자 암호 키를 사용하면 일단은 그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게 저희들이 이제 양자 암호 통신을 보고 있는 그 모티브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 Y4890이라는 이제 QKD 네트워크 표준을 처음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저희가 추가 작업을 해가지고 지금 전체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지금 약 10번 정도의 표준 개혁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한 6번 정도를 저희가 리딩을 해갖고 만든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3도 양자 암호 통신을 가지고 있고요. 17도 양자 암호 보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네트워크의 구조와 프레임워크, 그리고 네트워크의 키를 어떻게 관리하고 제어할 거냐, 그 다음에 QoS 보장을 위한 요구사항이라든지 BM, 이런 쪽으로 지금 진도를 나가고 있고요.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QKD 관련해갖고는 개방형 인터페이스, 그리고 다양한 옵션, 그리고 그 시스템이 진행하는 방향의 어떤 미래지향적인 이런 것들을 메인 골로 해갖고 가고 있고, 결론적으로는 그 에코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표준화를 지금 지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양자 컴퓨팅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초전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방식, 여러 방식이 있는데, 초전도가 왜 이렇게 그 글로벌 기업에서 인기가 있는지, 그리고 왜 초전도 방식을 선호를 많이 하는지. 양자 컴퓨터에서 선호하는 거는 그렇게 스케일을 올릴 수 있는데 초전도체가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산업체에서 당연히 좋아하죠. 왜냐하면 지금은 50큐빗, 20큐빗을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1000큐빗, 10만 큐빗, 100만 큐빗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거를 보면은 초전도는 이제 견적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어려움은 보통 사람들이 서킷을 만들 때는 대충 비슷하면 돼요. 삼성전자에서 램을 그렇게 잘 만든다고 하더라도 있는 트랜지스터들이 대충 비슷하면 되는데, 양자 컴퓨터를 만들 때 이 큐빗들은 정말로 잘 딱 맞춰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정 마진이 굉장히 작아요. 대한민국은 언제 정도의 양자 컴퓨터가 가능할까요? 우리나라에는 학생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현재 양자 정보, 양자 컴퓨터 이런 쪽으로 일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고용되는 사람은 연구소나 학교밖에는 거의 없거든요. 이 상태가 안 고쳐지면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에는 계속 따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IBM의 컴퓨터는, 양자 컴퓨터는 그 연구실의 환경에서 넘어서서 그 전 세계 누구나 이 실제 양자 컴퓨터를 접근해서 사용해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저희 어떻게 보면 차별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IBM Q 익스피리언스라는 그런 그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서 5큐빗하고 16큐빗을 누구나 무료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IBQ 네트워크에 들어가 있는 회원사분들은 가장 최신의 그리고 가장 우수한 성능의 컴퓨터를 실시간으로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양자 예산이 지속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2018년에 저희가 정부 예산과 출연연구소 예산까지 합하면 한 145억 정도였거든요. 근데 19년 올해 235억으로 한 62% 늘었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386억 편성해놨습니다. 물론 정부안이기 때문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는 있는 숫자입니다. 그렇게 되면 63.6% 정도 금년에 비해서 60%대 이상 계속 지금 예산이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또 금년 3월부터 저희들이 이제 민간 탄화경 합동으로 작업단을 꾸려서 지금 종합 지원 계획을 지금 마련 중에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양자가 더욱 저희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